번째 주제로 제3 인터내셔널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정세를 보면서 강의를 좀 선택을 하는데, 아마도 제3 인터내셔널 하면 민족해방투쟁과 반파시즘 투쟁이 아주 양대 축을했던 투쟁입니다. 근데 반파시즘 투쟁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민족해방투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는 거니까 두 개를 다 하다 보면 너무 양이 많아서 충실하게 되질 않아서요. 민족해방투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전에 제가 제3 인터내셔널이 특징 중에 하나가 민족해방투쟁에 대해 적극적인 방침을 갖고 나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료도 좀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3 인터내셔널이 민족해방투쟁에 대해 적극 방침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 사회주의자들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 좀 안 된 거죠, 제2 인터내셔널 시기에. 그런데 제1 인터내셔널 공부하실 때 그 민족해방투쟁에 대해서 그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고 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1 인터내셔널 창립될 때 그 주요 동력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주로 이제 파업투쟁에 대한 국제적 연대, 이게 있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좀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의 연대였다. 그래서 이제 특히 진짜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이제 폴란드에 대한 그 연대를 이제 런던에서 프랑스하고 영국의 노동자들이 하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제1 인터내셔널을 창립하게 되는 과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 유럽은 그러니까 유럽 그러면 다들 그러니까 뭔가 영국, 프랑스만 생각하고 뭐 독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다 억압을 받았어요. 특히 뭐 폴란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제국인데 거긴 다들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동유럽 국가들 대부분 그 당시에 그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투쟁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도 그 오스트리아에 억압을 받아가지고 이탈리아 독립운동에 대해 사회자들이 적극적으로 연대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영국과 관계되는 나라인데 어디라고 그랬죠?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바로 영국이 식민지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진짜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식민지잖아요. 그것도 몇 세기 동안. 그래서 우리 영화도 많잖아요. 아일랜드. 그 아일랜드의 어떤 그 해방이 갖는 그 중요한 의미를 막상 굉장히 강조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지배계급이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상당히 많은 이제 아일랜드 그 사람들이 와서 노동자를 하는데 막 비슷하잖아요. 다른 민족 같으면 더 차별 대우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사회주의 운동이 발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흑인들 노예 해방 운동에 대해서 사회주의가 적극적이었던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노동자들이 흑인이 있는데 흑인이 노예로 억압을 받는데 노동자들이 처지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노예를 쓰는 입장에서 볼 때는 노예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무슨 뭐 이렇게 권리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제 그런 거에 연대해야 된다 해서 제1 인터내셔널 시기는 규모는 작았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방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은 제3 인터내셔널에 와서 처음 한 게 아니라 제2 인터내셔널이죠. 모든 것은 제2 인터내셔널이 문제가 된 거예요. 공식적인 결정은 계속 뭐 식민지에도 반대하고 군국주의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제 이해관계에서는 그 식민지 초과 이윤에 대해서 그 상층들이 그걸 누리면서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광범위한 그 지역에 있는 민중들의 고통에 대해서 남일처럼 대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극복을 했다기보다는
완전히 이제 제2인터내셔널의 잘못된 부분을 극복하고 청산하고 제1인터내셔널 시기의 막수주의적 원칙 부분을 한 게 제3인터내셔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게 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된 게 코민텔은 제2차 대회입니다. 코민텔은 제1차 대회가 몇 년도라고 그랬죠? 1919년이니까 1920년이죠. 아, 1920년 그러면 우리나라 뭐 이게 언젠가 하면 우리나라 3.1운동이 1년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민족 해방 투쟁들이 올라가고 있는 시기예요. 이때 민족 식민지 뮤즈에 대한 태제가 제2차 코민텔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한번 가서 이렇게 느낌을 가져보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국제사회주의자 대회에서 제국주의가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제국주의가 뭐 우리도 제국주의를 받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원칙적인 입장에서 결정할 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뭐 강조한 게 뭐냐면 이미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제 국제적인 혁명 운동에서는 러시아 혁명과 민족해방 투쟁이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왜 식민지가 생기고 이거 제국주의에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민족해방 투쟁의 어떤 혁명적인 성격과 그것이 사회주의 운동과의 결합의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지지 연대를 하는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대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물론 유럽의 또 사회주의자들도 공산주의자들 많지만 뭐 인도나 이런 데에서 많이 온 거예요. 중동에서도 오고. 그래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한 게 뭐냐면 민족해방 투쟁은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야 된다. 단 무조건 맺는 건 아니고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맺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온 사람들 중에 뭐 많은 사람들은 그 민족해방 투쟁에 대해서 사회주의자 동맹 맺는 거에도 부정적인 사람도 많았어요. 이거 다 안 된다. 근데 결정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나 반식민지나 종속국에서 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 노동자들이 아닌 사람도 많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 민족해방 투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오는데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소부르주아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나중에 조금 따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여기 부부의 이제 코민테리 하는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위험한 요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소수자적 의식을 갖고 사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계속 코민테로 활동을 하지 않고 이탈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다른 나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왜냐면 그런 계급적인 어떤 성격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은 옛날에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만 사회주의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하나 결정한 게 뭐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꼭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고 또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비자본주의 발전의 가능성이 검토돼요.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적용된 나라가 몽고예요. 몽고가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몽고가 초반에 이제 사회주의로 넘어가죠. 네? 넘어가는데 몽고야말로 뭐 자본주의가 발달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낮은 단계 있었죠. 주로 뭐 여전히 유목 생활하는 사람도 많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남의 얘기고 우리는 그 사회주의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전망이 많이 열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데 그 활동의 내용이 이제 우리하고 많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민테른의 이 결정이 우리 역사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2차 대회 직후 제1회 동방민족대회가 박후에서 열려요. 박후라고 그래가지고 석유 많이 나는 데죠. 거기에서 이제 열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전 세계 2,000명이 대응에 그러니까 여기서 동방민족대회가 열렸는데 유럽과 아프리카 나라 상당히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방민족이 발간되었는데요. 그다음에 북한은 1921년에 모스크바의 동방대학이 설립돼서 수천 명의 정치적 지도자를 양성을 했고 1921년 1월에는 제1차 극동 민족대회가 모스크바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 그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역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1920년 제2차 코민테른 대회가 열리고 나서 이제 이게 대중적인 이제 보고 형식으로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에도 있어요. 자료도 있죠. 근데 이게 또 크게 뽑으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뽑으니까 쭉 보면 여기 보면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아무래도 좀 많이 본 게 있죠. 네, 꽤 있죠. 근데 이게 사진은 아니고 당시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있고 나면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한 모양. 근데 그 당시 그림이 그 러시아의 지금 모스크바에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것을 무슨 계기로 했냐면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노동조합 관련 무슨 책을 내는데 사진을 이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그만큼 여기에 보면 조선과 코민테른이 굉장히 그 역사가 초기부터 굉장히 좀 밀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냥 출력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김상덕 평전, 그리고 다민특위 위원장 평전을 이제 김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면서 쭉 이제 그 카레에서 모스크바 극동 민족대회에 참가했던 부분들을 서술하면서 거기에 이제 여기 22년도에 극동 민족대회가 열린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있어요. 김상도 이분은 이제 반민특위정이었다가 나중에 저 이승만한테 이제 탄압받아가지고 살해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도 여기 참가를 했고 만약에 쭉 보면 당시에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당시에 이제 한국 대표를 여기에 이제 사람들 가게 하기 위해서 1921년 12월 20일 합류한 한국의 대표자 8명을 포함한 총 56명이 대표자였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면 김규식 그러면 좀 이름이 많이 좀 익숙하죠. 네. 좌우합작 뭐 이렇게 해방유명 김단양 이분은 조금 좀 우리나라에서 좀 덜 알려져 있지만 김상거, 김승학, 김시현, 김재봉 저분이 김재봉입니다. 나중에 조선공산당 제1차 조선공산당 때 대표였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영군, 여은영이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하죠. 그 다음에 홍본도도 우리가 좀 익숙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좀 이렇게 출력을 했던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식민지 억압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코민테른의 어떤 이 결정과 활동이 엄청난 그 호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 먼데 아닙니까 모스크바가. 그러니까 다들 뭐 요새도 아마 기차 타고 가면 한 며칠 걸리겠죠. 그 당시에는 뭐 일본이 또 관원들이 또 길목마다 지키고 있을 텐데 이렇게 모이고 보면 정말 열화와 같은 어떤 의지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그 사회주의자에 실린 그 코미테르가 러시아혁명 심리조선에 보면 좀 자세한 내용이 있죠.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격이 좀 떨어지는데, 격이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 장경국이라고 있어요. 장경국. 이 장경국이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장개석의 아들이에요. 장개석의 아들인데, 제가 이제 그냥 뭐 요새는 이렇게 포털 사이트 검색하면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뭐 식구 부리지 않아도 검색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장경국이라고 하는 개인을 보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코민테른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장경국을 한번 뽑았습니다. 글씨가 너무 좀 짧게 나왔는데, 장개석의 아들이에요. 여기 좀 보시면 나중에 타이완 총통까지 지냈어요. 타이완 총통을 지낸 사람이면 뭐 사회주의자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뭐 장개석보다는 좀 낫다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장개석이 그야말로 1927년도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민중들을 학살하고 한 그런 거하고 좀 다르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제가 책에 민족해방 투쟁의 주요 사례 중국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나라들이 다 이 코민테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도 그렇고, 가장 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다루지 못하지만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초기부터 했던 나라예요. 1920년에 공산당을 창당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중국에 못지않게 굉장히 공산주의 운동이 셌던 나라예요. 실제 이게 수하루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학살하죠. 그만큼 이제 강력했던 나라였는데, 이제 전형적인 사례로 중국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중국은 1919년 오사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1921년 창당이 되면서 국공합작이 1차 국공합작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사회주의에 쓴 글에도 보면 손문이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손문은 정말 중국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뭐 청년도 아니에요. 청년도 아닌데 손문이 어땠어요?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같이 독립했죠.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우스운 일화도 있어요. 코민테른에 가입 신청서까지 낸 거예요. 국민당. 그래서 국민당은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산당만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또 동맹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국 꼴통들한테는 소문이 이랬으면 거의 뭐 진짜 저기 됐어요. 들어가 좌빨래도 좌빨. 아니 진짜 공산당으로 됐어. 뭐 가입신청 운동했으니까. 근데 소문은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뭐 봉건제를 반대했는데 보니까 뭐 다 강도들이야. 미국도 그렇고 영국은 뭐 전형적으로 정말 영국은 그렇잖아요. 아편전쟁도 일으키고. 근데 뭐 독일도 그렇고 다들 제국주의 국가인데, 그러니까 그 경험 속에서 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여기가 뭔가 동맹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실감을 한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국공합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반공주의자들은 이게 제1차 국공합작이 정말 잠깐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속아서 중국이 공산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문 자체가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국공합작을 하니까 공산도 있지만 같이 또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코민테른에서 뭐냐면, 자기들이 뭐 무기를 이렇게 많이 대주고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무기 대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과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당장 활동하는 사람들도 뭐 소련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식들을 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난 당시엔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뭐 국민당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은 정말 뭐 새로운 거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많이 갔죠. 그래서 그때 장병국도 갔다고 합니다. 가서 여기 보면 1925년 모스크바로 가서 순환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마 쏜문대학교를 이렇게 다양한 학교를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여러 이제 평론가들의 이름을 불려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1927년에 장제석이 구테타를 일으켜 국고합작을 해체하는데 이때 아들이 비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뭐 후에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소련에서 강요를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돌아와서 계속 그때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면 뭐 총통도 뭐 했겠어요. 제가 좀 여기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은 뭐 이 장경국 개인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한 그 영향을 좀 미쳤는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 아시아에서 그 어떤 뭐 민족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대부분 다 이때 영향을 받아서 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또 인물이 베트남의 호치민이죠. 그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인도가 이제 인도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 이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못 미쳤는데 네루 같은 경우도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우호적이었죠. 네, 네. 그렇게 하고 뭐 네루가 나중에 딸 가르치기 위해서 뭐 책 쓰고 그랬잖아요. 네, 많이 또 번역해서 맨날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친일파들이 득세해서 너무 탄압을 받아서 그렇지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은 대부분이 어떤 시대의 어떤 선진적인 사상을 봐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거의 뭐 친일을 했던 세력들이 나중에 또 쿠데타도 일으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왜곡되게 전달되고 있어서 실제 역사하고 너무나 다른 역사가 전개되고 있죠. 오히려 뭐 중국하고 비교해도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교해도 중국은 장개석도 뭐 썩 좋은 사람은 아니고 장개석은 그래도 친일 장교는 안 했어요. 장개석도 어떻게 보면 뭐 일본군하고 싸우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극악적인 형태로 한 게 이제 이 반공으로 하면서 이제 역사를 거의 말살해버린 거죠. 근데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살한다고 해도 뭐 이 정도는 요새 이거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 아는 사항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제3인터내셔널 주요 활동으로 민족해방투쟁을 좀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른 것도 기회였으면 오히려 파시즘을 다뤘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문재인 정권이 파시즘은 아니잖아요.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또 없어서 우리 역사하고 또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해서 코민테론 중에 이제 민족해방 투쟁을 주로 다뤘습니다. 참고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파시즘과 관련해서 반파시 투쟁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게 해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파시즘 그러면 그냥 뭐 히틀러가 등장했다, 무솔리니가 등장했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무솔리니가 등장했을까? 히틀러가 등장했을까? 특히 또 왜 무솔리니가 등장했을까?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원래는 뭐 껄렁껄렁해도 사회주의자 출신이에요. 네. 나는 그 기간지 편집장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혁명적 정세가 올 때 이제 파시즘의 어떤 원조가 됐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 볼 때 보면 이탈리아가 그만큼 혁명적 상황을 간 거예요. 거의 혁명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배계급의 위기감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파시즘의 그 본성을 볼 때 그냥 무슨 뭐 독재가 하나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반혁명이라고 하는 측면을 봐야 됩니다. 혁명을 막기 위해서 극악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독일도 어떻게 됐죠? 처음에 히틀러가 사실 무솔리니하고 같은 시기에 그 파시스트 조직을 만들어요. 근데 무솔리니는 뭐 곧바로 집권하는데 히틀러는 그 1930년대에 집권하죠. 왜 그러냐? 독일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혁명적인 정세가 왔지만 거의 뭐 지배계급이 다 진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3인당들이 집권 세력이죠. 네.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가 위기가 오면서 정말로 자본주의가 위기가 오니까 극악한 형태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시즘을 얘기할 때 그냥 뭐 독재 정도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어떤 위기와 혁명에 대한 대응, 반동적인 대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놓치지 않고 읽어내면서 파시즘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시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그 배워야 될 반파시즘에 대해서는 배워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하고요. 이번 그 강의 두 번째 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